네, 오늘 두 번째 강연은 글로벌 보안기업 트렌드마이크로의 장성민 소장님을 모시고 클라우드 환경을 준비하는 데이터 센터를 위한 보안 고려 사항과 그 해결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실시간으로 올리실 수 있고 또 실시간으로 답변도 받을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 세 분을 선정해서 커피 쿠폰을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선 강연자분 장성민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쁘신데 참석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연을 듣기 전에 우선 국내 클라우드 도입 요즘 이슈인데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클라우드 도입은 엔터프라이즈들이 주도를 오랫동안 해왔고요.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나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들도 작년부터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확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클라우드를 도입하려고 고려하시는 우리 참관객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분들한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경청 부탁드리고, 그리고 강연 종료 후에 하단에 보시면 2일차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은 트렌드 마이크로 강연 자료도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 또 설문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은 30분 정도를 선정해서 저희가 또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장 소장님 강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G프라이버시 2021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최근에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계시는데요. 이런 클라우드 환경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보통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면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준비하시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클라우드 환경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데이터 센터 또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하시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보안 이슈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참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도 가장 큰 것이 이제 기업의 또는 조직의 어떤 그런 데이터 센터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루에도 몇 번씩 이 클라우드 관련된 기사들을 상당히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어떤 그런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전이라든가 또는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어떤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볼 수 있고요. 또한 국내 기업에서 또는 국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는 상태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미디어들을 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까지 발전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사실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뛰어넘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제 서버리스 환경까지도 상당히 많은 부분까지 발전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존의 기업이나 또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센터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으로 변화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이 여러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으로 퍼져 있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까지도 이렇게 퍼져 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존의 이런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보안의 이슈라고 모두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으로 또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갈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보안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가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었지만 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게 되면서 워크로드가 또는 이제 서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어떤 서비스 단위 워크로드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런 워크로드들이 동적으로 확장하고 축소되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클라우드 환경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시던 네트워크 기반의 진입점 기반의 보안이 조금 더 진화한 방법으로 발전을 해야 되겠죠. 물론 기존 데이터 센터 앞에 있는 진입화된 진입점에서 막는 보안 방법도 필요하겠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워크로드가 자동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워크로드가 자동으로 확장되는 환경에서 내부 자동으로 기존 보안 시스템 보안 적용을 그대로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위협이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 사용자 간의 위협에서도 그 위협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그런 위협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기존 데이터 센터의 보안을 적용했던 것이 프라이빗이나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갈 때 조금 더 기존 보안을 조금 더 진화한 방법으로 내부 보안을 책임진다거나 또는 자동화된 방법으로 그 보안의 확장을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고려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보안을 얘기할 때 물론 표준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고려하고 있고 또 얘기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가트너의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 프로파일이라고 하죠. 보통 줄여서는 또는 CWPP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보통 클라우드 환경을 준비하는 데이터 센터 또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려고 하는 어떤 조직에서는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로 가트너의 CWPP를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가트너의 CWPP도 상당히 진화를 해서 지금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까지만 해도 7개 정도의 코어 컨트롤과 20개 넘는 다양한 익스트라 코어 컨트롤들을 만족하는 부분들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간략하게 정리한다고 하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6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티머레어, 기본이 되는 안티머레어, 그리고 워크로드가 확장할 때 내부 서버들 간의 5투플 기반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화벽 기능. 물론 기존의 네트워크 방화벽이 아니라 이건 워크로드 간의 방화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워크로드가 자동으로 확장하기 때문에 그 확장될 때 취약점 관리 부분들, 패치 관리 부분들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또한 서비스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로그 감사 부분이라든가 또는 중요한 파일 또는 디몬들 프로세스에 관련된 것들, 이런 무결성 모니터링,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것들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애플리케이션 제어와 같은 이런 락다운 기능까지 포함된 것이 이 CWPP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하실 때 제일 먼저 이 CWPP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워크로드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고려하시는 것이 첫 번째 고려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바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통합 관리죠.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한 번에 딱 움직여서 한 번에 딱 이동해서 전체를 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 또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좋긴 하지만 그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점진적으로 프라이빗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이를 하시게 되죠. 이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유지하시던 보안 관리 또는 보안 수준을 기존의 보안 관리 보안 수준을 새롭게 만들어진 워크로드가 실행되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동일한 콘솔 또 동일한 시점으로 또는 동일한 가시성을 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또 가장 중요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다양하게 섞인 환경에서 다양하게 혼용되는 환경에서 동일한 보안 수준과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을 책임지는 것은 우리가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클라우드 환경은 조금 더 다르긴 하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유지하던 모든 보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워크로드 타입들이 있죠. 도커 컨테이너 또는 쿠버네티스, 이런 환경들을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런타임 환경에만 상당히 오랫동안 보안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고 보안을 해왔다고 하게 된다면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워크로드 타입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법론이 적용되는 환경에서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보완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제로데이 취약점에 대한 대응 부분입니다. 새로운 워크로드들이 발생을 하고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게 되면서 기존 서버들하고 다른 환경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어떤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로데이 취약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주 이슈가 됐던 제로데이 취약점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로데이 취약점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또 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하실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취약점 익스플로이트 대응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CV라고 하는 취약점들은 해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CV가 증가하는 것들은 벤더들이 잘 패치를 잘 릴리즈하기 때문에 잘 대응한다고 볼 수 있지만 취약점이 발견된 후에 이제 벤더들이 어떤 그런 패치를 제공하기 전에 먼저 익스플로it이 공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말론 제로데이 취약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잘 알려진 취약점들 관련해서도 패치가 되기 전에 물론 패치가 되기 전에 이런 익스플로it이 익스플로it이 공개되게 되고 또한 이런 패치가 발견된다고 했을 때 패치가 릴리즈 된다고 했을 때에도 그 패치를 바로 서비스를 중단하고서 기업이 하고 지금 기관이 또는 조직이 서비스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다 오프하고 서비스들을 다 내리고 패치를 하고 적용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제로데이 취약점과 CV 기반의 취약점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자동으로 확장되는 그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 패치라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리게 되죠. 보통 취약점이 나오게 되면 그 취약점에 대해서 벤더가 취약점에 대한 패치를 릴리즈하는데 보통 70일 이상이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70일 동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운영체제에 어떤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 70일 동안 기다릴 동안 그 서비스를 아예 내려놓고 서비스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 패치 기술을 사용하도록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취약점에 대한 어떤 익스플로이트들이 계속해서 출현되겠지만 그 취약점 기반으로 어떤 가상 패치 룰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가상 패치 룰을 각각 워크로드에 적용을 함으로써 꼭 패치가 되는 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패치하고 동일한 효과를 하기 때문에 서비스에 영향 없이 계속해서 서비스들을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계속 연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죠. 물론 이제 70일 뒤에 패치가 나오면 그 패치를 적용하게 되면 이런 가상 패치 룰들은 이제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그런 형태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상 패치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보통 취약점들이 발견된다고 하게 되면 제로데이 이니셔티브 같은 것처럼 취약점을 가장 많이 발견하고 있는 그런 연구기관에서도 취약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 취약점을 검증하고 그 후에 그 벤더에게 이게 취약점이라고 알려주게 되죠. 그러면 그 벤더는 다시 한번 그 취약점을 검증하고 취약점이 확실한 경우에 CV 등록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패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물론 EOS 되거나 이렇게 오래된 애플리케이션이나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패치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과 운영체제에 대해서는 그 패치를 릴리즈하고 저게 전 세계 있는 고객들에게 공지를 하도록 되어 있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70일 정도 걸린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 패치는 제로데이 취약점이든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 바로 그 취약점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룰을 설정하고 그 룰을 통해서 어떠한 익스플로이트가 발견되든 간에 방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가상 패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으로 동쪽으로 움직이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을 하시기를 준비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이 취약점들을 정확하게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이런 가상 패치 부분들을 고려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로데이 취약점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갖고 있죠. 우리가 사실은 제로데이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릴리즈된 운영체제나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EOS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취약점들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작년에 나왔던 큰 그런 이슈가 됐던 제로텍 취약점들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오랜 취약점들을 이용한 오래된 CV 코드들을 이용한 그런 취약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가상 패치 기능을 써서 제로텍 취약점을 대충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취약점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부분이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최근에 악성 코드나 랜섬웨어들이 보통 이제 기업의 엔드포인트 사용자 환경에 대해서는 메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메일을 이용해서 이제 악성 코드를 전파하거나 감염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서버에 대한 악성 코드에 대해서는 취약점을 기반으로 해서 침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국내에서도 많은 사례들을 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취약점 대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주요 파일 프로세스 통신 이제 토치에 대한 어떤 무결성 검사겠죠. 아무래도 국내에서 이제 웹셀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DMZ 바깥쪽에 서버들이 위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또는 내부 서버로도 어떻게든지 연결이 되는 위치에 있을 그런 위치에 이제 서버들이 또는 워크로드라고 하는 것들이 위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는 부분들이 가상 어떤 취약점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일단 서버에 어떤 침입이 가능하게 되면 일단 서버들을 변조하게 되고 어떤 새로운 파일들을 생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는 프로세스를 생성한다거나 또는 그런 어떤 파일들을 변조하는 행위들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퍼블릭한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물론 가상 패치를 통해서 취약점 대응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이 바로 이제 무결성 을 체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래서 개발자들이 개발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또는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파일들에 대해서 무결성 부분을 계속해서 점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또 뭐냐면은 리눅스 기반의 워크로드들이 많이 늘어났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커 컨테이너 환경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아무래도 그런 리눅스 환경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리눅스 환경에 대한 취약점 그리고 도커 컨테이너 환경을 사용하면서 쓰는 그런 취약점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일단 서버가 어떤 서버의 어떤 공격을 통해서 서버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면 무결성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불법적인 변조가 발생한 것들을 탐지할 수 있지만 아예 사용자들이 또는 개발자들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될 때 아예 원천적으로 락다운 시키는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분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도 뭐 파일리스 같은 악성 코드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악성 코드도 파일이 생성되면서 실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버에 불법적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불법적인 파일이 생성되고 실행이 될 때 아예 락다운 시키는 기능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조금씩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제 새로운 워크로드 타입의 환경에 대한 보안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 이제 커스터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서비스 이용자들이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빨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직이나 기업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그런 형태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기법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부분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보통 우리가 애자일 기법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요. 애자일 기법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기법을 많이 이제 채택을 하시게 되면서 그런 애자일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시게 되고 이런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에 최적화된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하시는 이제 기업이나 조직들이 많이 늘어나고 되게 있죠. 그러나 이런 도커 컨테이너 환경이 가장 좋은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배포가 상당히 빠른 거죠. 전체적인 서비스를 다 셧다운하고 새롭게 서비스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어떤 컨테이너화되어 있는 컨테이너화되어 있는 모듈 단위로 또는 이미지 단위로 어떤 서비스를 다시 재배포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들을 고객들이 원하는 형태로 빨리 적용해서 배포하는 그런 장점들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기존 애플리케이션 배포보다는 상당히 빠른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보통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아무래도 플랫폼이 상당히 중요한데 도커 컨테이너 환경을 쓰시게 되면 기존 데이터 센터에 있던 물리적인 서버 또는 가상 서버, 그다음에 프라이빗 환경에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어떤 워크로드, 그다음에 퍼블릭 환경에 있는 다양한 워크로드들에 대해서 플랫폼에 상관없이 도커 컨테이너만 설치되어 있다고 하게 된다면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상당히 많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런 도커 컨테이너 환경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 형태의 어떤 배포 라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도커 컨테이너 환경은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컨테이너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바로 런타임 환경에 대한 보호라고 볼 수 있겠죠. 도커가 설치된 호스트 기반의 이제 호스트에 대해서 풀타임 스택을 보호하는 방법이죠. 일단 호스트 OS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도커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보통 이제 쿠버네티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오케스트레이션 툴들을 보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커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컨테이너가 돼서 실행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형태의 풀스택 보안을 제공해야 되는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도커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내부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컨테이너라는 환경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솔레이션 환경이죠. 완전히 접근이 불가능한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외부에서는. 그러나 충분히 이런 컨테이너 환경으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취약점이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컨테이너 환경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또는 컨테이너를 배포할 때 어떤 그런 루트 권한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권한으로 배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컨테이너 환경에 어떤 악성 코드라든가 또는 특별히 취약점을 이용해서 오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호스트에 대한 전체적인 풀 스택 보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은 컨테이너 내부까지도 보안 기능을 확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파일들까지도 보호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컨테이너 환경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시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컨테이너 간의 어떤 트래픽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컨테이너 환경 내부에서 다양한 형태로 컨테이너 내부 간 통신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어를 하거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환경 컨테이너 간의 트래픽을 제어하는 부분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하나의 컨테이너가 이제 컴프로마이즈가 돼서 또는 검염이 돼서 다른 컨테이너로 공격이 확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컨테이너 내부로 확장되는 트래픽에 대해서 컨테이너 간의 트래픽에 대해서도 그 보호하는 부분들을 고려하시는 것이 장애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워크로드 환경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는 이제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런타임 환경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오랫동안 보호를 해왔습니다. 사실은 서버나 워크로드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런타임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해왔죠. 그러나 컨테이너 환경으로 이제 가면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시게 되면서 도커 컨테이너 환경을 쓰면서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런타임 환경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런타임 환경 전에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가 생성되고 빌드되고 배포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배포 전까지 이루어지는 그 단계에서도 보안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이제는 많이 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얘기를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데브옵스 파이프라인, CI/CD 파이프라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개발자들이 이제 작성한 그 개발 코드들을 컨테이너 이미지로 만들게 되고 그 이미지를 특정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하게 되고 그 등록된 레지스트리에 있는 컨테이너들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다양한 워크로드 환경으로 배포가 되겠죠. 그러나 이런 도커 컨테이너 환경을 쓰게 되면서 아무래도 오픈소스 기반의 툴들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퍼블릭 도메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커 허브라고 하는 곳에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가져다가 재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있게 되어 있죠. 예전처럼 아예 처음부터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거기에 애플리케이션들을 설치하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어떤 애플리케이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명령어 한두 줄로 그냥 내가 원하는 형태의 컨테이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런타임 환경뿐만 아니라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에서 미리 보안을 검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 환경에서 일단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을 커밋, 빌드, 푸시, 디플로이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거기서 빌드하고 푸시 라인에서 일단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해서 퍼블릭 도메인에서 가져온 이미지에 어떤 악성 코드, 악성 정보가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취약점 기반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 또는 조직에서 갖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위배된 정보들을 담고 있지는 않겠는가 또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근에 많죠. 노드.js 다양한 형태의 오픈소스들이 많은데요. 그런 오픈소스에는 취약점이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부분들이 아마 하는 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에서 실행 런타임 전에 그러니까 배포 전에 보호하는 부분들을 또 함께 고려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대부 시큐리티 옵스라고 있는 말을 많이 쓰게 되죠. 그거는 이제 기존의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시면서 거기에 보안 기능들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대부 시큐리티 옵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빌드하고 푸시 라인에서 배포 전에 취약점, 그다음 악성 코드 그리고 어떤 컴플라이언스 검증, 또 오픈소스 검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보시게 되면 Q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한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은 아니죠. 한 프로세스가, 사이클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레지스트리를 계속해서 전속적으로 계속해서 스캔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데브옵스의 생명은 속도잖아요. 아무래도 개발하고 그다음 배포하는 데까지 걸리는 속도, 시간을 가장 단축해야 되는 것이 데브옵스의 숙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에서 보안을 적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동화된 방법으로 API 기반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런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의 보안 방법을 세 가지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그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에서 악성 코드 그리고 취약점 점검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그 취약점에 대한 것들을 개발자들에게 피드백을 통해서 수정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다시 빌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컨테이너 전체에 대한 어떤 컴플라이언스 관리나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컨테이너가 너무 지금 사실은 데브옵스는 상당히 바쁘죠. 빨리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취약점이 많고 악성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아예 제어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악성 정보라든가 또는 컴플라이언스가 위배된 정보를 담고 있는 컨테이너 그리고 취약점을 갖고 있는 컨테이너가 배포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보안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형태의 어떤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컨테이너들은 아예 배포되지 않도록 이제 보통 우리가 어드미션 컨트롤, 배포 제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취약점 관리라든가 어떤 무결성 모니터링 그리고 락다운 형태의 애플리케이션 제어 등도 필요하지만 그런 런타임 환경에서 그런 보안뿐만 아니라 아예 데브옵스 파이프라인부터 보안을 적용하는 것도 이런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미지를 스캐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배포하기 전에 이제 레지스트리에 등록할 때 레지스트리 스캐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배포가 된 후에는 확정을 해서 배포할 것인지 말 건지에 대한 것들을 확정한 다음에 배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런타임 환경에서는 보신 것처럼 접근 제어라든가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 보호, 그다음에 컨테이너 플랫폼 보호, 그다음에 도커 호스트 보호 이렇게 전체적인 풀스택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통적으로 오른쪽 부분의 런타임 부분만을 계속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하게 된다면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런 데브옵스 파이프라인까지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워크로드가 상당히 동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스케일아웃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대해서 자동으로 꼭
우리가 보통 이제 오토 스케일링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자동으로 확장되는 워크로드에 대해서 기존 보안하고 동일한 형태로 그 워크로드 확장의 속도와 동일하게 보안을 적용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이고 속도가 생명인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에서도 아무래도 데브옵스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속도를 제어하지 않고 보안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이런 CWPP 기반의 어떤 그런 그 보안 제품 같은 경우에 보안 영역 같은 데 대해서도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자동화된 방법으로 보안을 적용하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플랫폼 기반이겠죠. 이런 워크로드가 확장되고 또 워크로드가 새로운 워크로드가 발생하면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리눅스 기반의 워크로드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보안 CWPP에 대한 보안 기능을 잘 가지고 있는 보안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게 된다면 그거는 뭐 아무리 그건 아무런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CWPP 기반으로 보안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플랫폼, 아주 다양한 플랫폼, 기존 데이터 센터의 레거시 환경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새로운 워크로드 타입에서 쓸 수 있는 전체적인 모든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기반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제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새로운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제 전이를 또는 어떤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하는 그런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보안 이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CWPP 기반의 보안 제품을 선택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런 CWPP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취약점 대응하는 부분이 가상 패치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어떤 무결성 모니터링 기능과 불법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락다운 지키는 기능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워크로드 타입에 대한 어떤 그런 보안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 이런 도커 컨테이너 환경을 쓰면서 발생되는 어떤 새롭게 만들어진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보안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를 전이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CWP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플랫폼 기반으로 전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트렌드 마이크로 클라우드 비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마이크로는 사실은 2004년부터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클라우드 CWP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디스크릿한 제품군으로 한 500개 이상의 고객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사스 기반의 보안 플랫폼인 클라우드 1까지도 출시해 놓은 그런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레스터에서 현재까지 처음으로 실시했던 클라우드 워크로드 시큐리티 부분에서 가장 리더 그룹에 속하도록 선정이 되었고요. 월등한 리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가트너가 발표하고 있는 CWPP 코어 컨트롤을 만족하는 유일한 그런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IDC에서 발표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CWPP에 대한 그 마켓 셰어에서도 글로벌하게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고객사들을 위해서 저희가 CC 인증이라든가 또는 GSC 인증을 다 취득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 장터에도 등록을 해서 국내 공공기업 또는 금융기관에 좀 더 CWPP에 대한 보안을 좀 안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해서요.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변화를 이제 계획하고 계시는 이런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보안 이슈들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클라우드 도입을 고려하시는 참관객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트렌드 마이크로 그 설문에 강연 설문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그 사이버 전시관에 그 트렌드 마이크로 로고를 클릭하시면은 그 또 자세한 제품 소개 영상도 보실 수 있고 또 그 관련해서 설문도 참여해 주시면은 또 관련해서 선물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사이버 전시관도 많이 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추가적인 질문들은 그 우리 소장님 창표에 보시면 메일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또 문의해 주시면은 또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